안녕하십니까. 약국 약사님 대상으로 약국 마케팅 현재를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자, 이런 주제로 제가 오늘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약대를 나와서 17년간 영어과 마케팅을 주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풍제약의 마케팅 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한 경험은 이제 거의 없지만, 주로 제가 일반 약품 마케팅을 이제 많이 하면서 전국의 수많은 약국들을 다니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통찰력들을 잘 정리하고 미래의 새로운 꿈을 위해서 제가 마케팅 공부를 이제 석사, 박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좀 더 쉽게 우리 약국의 약사님들이 마케팅을 이해하고, 또 하나 포인트는 어떻게 우리 약국의 마케팅을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이 경력에 보시다시피 그 제약회사 쪽에 영어과 마케팅이라는 그런 책들을 번역서를 냈고요. 제가 일찍이 임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관리자로서 또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마케팅을 준비하면서 필립 코틀러가 5.0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원서로 되어 있지만, 다행히 이 번역서도 교보문고나 이런 인터넷 서점에 가시면 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약사님들이 이런 책에 관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구입하셔갖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필립 코틀러가 이제 5.0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이 버전 책을 냈는데요. 이제 마케팅 1.0은 제품 중심의 시대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면 팔리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는 고객 중심적인 어떤 마케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은 이제 고객 확보, 3.0은 이제 고객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0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디지털의 혁명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이런 플랫폼,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이런 니즈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필립 코틀러는 4.0의 디지털 혁명이라는 내용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5.0을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기반한 개인 맞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데이터와 휴머니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굉장히 최근에 기술이 발달하고 IT가 발전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도전 요소들이 우리 약국에 오는 것 같지만, 여전히 중요한 것은 개인이고 휴머니티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코엑스에서 열린 디지털 마케팅 서밋이라는 세미나에 참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 또 제가 인상 깊게 느꼈던 그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이 테크노 센트릭, 그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하는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와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어떤 디지털이나 IT,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관심, 어떤 이런 것들을 배우러 갔는데, 오히려 이 연자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마케팅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많이 팔고 또는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어떤 그런 전략적인 그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궁극적인 욕망과 욕구 또는 필요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것도 바로 마케팅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케팅은 언제부터 시작했냐,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물건을 말리면 팔리는 시대가 이제 지났죠. 그리고 판매 지향적인 이런 시대도 지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물건은 무조건 판다, 이런 개념이 지난 이유가, 요즘에는 정말 잘 팔리지 않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이 이제 소비자 지향적인 이런 이제 마케팅의 컨셉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팔릴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해서 만드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소비자 지향을 하지만 여전히 바잉 파워를 갖고 있는, 구매력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제품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소비자와 관계를 잘 가져야 되는데, 이런 거를 관계 마케팅, 관계 지향적인 이런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우리 약국의 약사님들은 특별히 이런 관계 지향적인 마케팅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실수록 본인의 어떤 약국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의 전략과 컨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업 중심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병원이든 약국이든 개인이든 결국에 다 기업과 같은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기업이 추구하는 그런 마케팅도 개인이 충분히 적용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제품 중심적인 이제 사고의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이제 우리가 얼마의 이익을 가져서 이만큼 팔자, 이런 개념이고요. 이제 소비자 중심적인 사고의 마케팅은 소비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이 무엇이냐, 또는 소비자가 갖고 있는 필요한 그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이 부가가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이 소비자가 충분히 낼 수 있는 가격을 맞춰 생산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소비자 중심의 사고의 마케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의 학문에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은 굉장히 이론적이고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책을 사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을 공부하시는 많은 교수님들이나 이 마케터들이 블로그나 또는 강의, 유튜브 강의 또는 좀 더 쉬운 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물론 본인이 나는 좀 더 잘 공부하고 싶다, 그럼 이런 책들을 사서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은 이제 필립 코틀러가 이윤이 남길 타겟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킨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약국을 해도 마찬가지죠. 약국은 그냥 봉사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손님들이 오는 거죠. 그분들의 일종의 이 타겟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윤이 남길 타겟 시장의 니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탐구하고 창조하고 가치를 가져오는 과학이자 예술, 약간 좀 거창하긴 하지만 이 전 세계 마케팅의 가장 최고의 고수라고 할 수 있는 이 필립 코틀러 교수가 정의한 그 정의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곱씹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내재된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 걸 니즈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런 니즈가 좀 더 현실화돼서 특정한 욕구로 발전시키는 게 바로 원치라고 부릅니다. 그럼 니즈와 원치가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죠. 그럼 니즈와 원치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구매력과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를 디맨드, 바로 수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력이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그럼 우리 손님, 소비자들은 뭘 느낍니까? 가치와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가치는 가격에 반비례하고 이제 이익에 비례합니다. 중요한 거는 절대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의 약국의 약사님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게 서비스와 제품을 소비자한테 제시할 때 소비자가 느끼는 인지되는 가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줬더라도 이제 불만족하는 우리 소비자들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비싼 제품을 팔아도 그 비싼 만큼 어떤 가치를 얻었다 생각하시는 고객은 충분히 만족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소비자들의 욕구는 계속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또 애정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즉 약국에 꾸준히 오는 이런 손님들, 소위 말해서 단골이라고 부르는 이런 손님들은 지속적으로
이 약사님들이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어프로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한번 만족하면 그 다음 단계 욕구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와 트렌드에 맞게 우리 약국도 변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주고 받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약국에 또 뭐 혼자 하시는 약국도 있지만 또 직원들이 있는 약국도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꾸준히 그런 어떤 약국이라는 직장에서 어떤 욕구가 계속적으로 변합니다. 또 기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계속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필립 코틀러가 굉장히 마케팅 거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세스 고든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세계에서 유명한 마케팅의 거장입니다. This is 마케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마케팅을 정의했는데요.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다. 이제 다르게 마케팅을 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어떤 변화를 예측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이야기한 것은 타겟 집단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타겟 집단의 필요, 그러니까 니즈를 발견하고 그들한테 어떤 밸류, 코어 밸류, 핵심 가치를 이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래서 그런 타겟들한테 기업이나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적절한 포지셔닝, 긍정적인 포지셔닝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최소 유효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수많은 제품들이 TV 광고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타겟들을 어떻게 돼요? 좁혀라는 겁니다. 이 매스 마케팅 정말 우리 매장, 우리 약국이라는 매장에 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특정한 타겟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 유효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업들도 요즘에는 정말 전 국민한테 홍보할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30대 여성, 또 50대 남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좁힌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고객 세분화, 또 타겟팅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네트워크 효과라고 부르는 하나의 마케팅 전법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TV 광고에 이제 의존하기보다는 입소문을 통해서 또 개인 대 개인으로 이 마케팅 방법을 우리가 다변화할 수 있고요. 또 채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TV를 많이 안 보시죠? 스마트폰, 뭐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블로그 굉장히 채널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들을 적극적으로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세스 고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마케팅의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봅니다. 약국의 우리 약사님들이 현재 내가 있는 위치, 또 손님들의 어떤 패턴, 또는 뭐 매출, 또 처방전 장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6개월 후에 어떤 약국이 되겠다. 어떤 목표를 수립하는 거죠. 매출이 될 수도 있고 손님 객수가 될 수 있고 객단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국의 어떤 아웃테리어, 인테리어에 대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목표를 수립한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예산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해보는 거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상황을 분석하고 경쟁자들을 분석하고 그래서 우리가 1년 내 매출 얼마 하겠다 이런 목표를 수립하고 끊임없이 이런 이제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건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매출, 어떤 약국의 어떤 그런 상황들도 있지만 또 개인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잘 공부하면 어떤 개인의 발전과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엔 이런 과정들이 잘 숙지가 된다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머스티컬 마케팅, 국내에 번역된 제약 마케팅이라는 책인데요. 보통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면 포피, 그죠? 이 전통적인 포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구성하는 마케팅 믹스의 포피를 이제 프로덕트, 프라이스, 이제 플레이스, 프로모션. 그러니까 제품, 또 가격, 또 유통, 또 광고 전략.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피 믹스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포피가 좀 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프레딕티브. 요즘에 빅데이터나 수많은 데이터들이죠. 그 예측하는 거. 그리고 그 개인화. 그리고 피어투피어라는 게 이제 개인 대 개인으로 입소문이나 구전 마케팅 또는 디지털이나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통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광고하는 그런 기법들을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참여. 이런 이제 포피가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또 포피라고 이런 책에서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잘 곱씹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케팅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약국은 처방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약 지도를 잘 할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연한 요소입니다. 즉, 우리 약국의 매출을 유지하는 당연한 요소고요. 그 약국과 약국의 또 경쟁도 있지만 요즘에 건강기능식품도 약국에서 굉장히 많은 다른 부위에서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약국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에 최적화된 어떤 성능 요소를 갖고 있다. 아니면 내가 또 우리 약국과 약국의 경쟁 또 하다 보면 또 내가 어떤 약국 그 평범한 약국보다 어떤 성능 요소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즉 나만의 약국에서 어떤 성능 요소, 어떤 차별화 요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때 굉장히 매출과 연결이 돼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걸 또 뛰어넘으면 바로 매력 요소가 됩니다. 어트랙티브한 그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더 생기면 정말 그 성과, 즉 매출이 좀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우리의 이제 소비자들, 고객들을 어떻게 만족시킬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최적의 차별화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핵심 역량, 코어 컴피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 자신 또는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술, 과정, 자산, 개인의 어떤 능력들을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이 무엇인가? 누구나 저는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항상 단점만 보이는 뭐 그런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근차근 잘 보시면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을 한 개씩 이상은 무조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이제 돌아볼 때 충분히 저는 핵심 역량이 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어프로치를 할 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없는 거를 자기가 하는 그런 어프로치 방식이 마이클 포터가 얘기하는 아웃사이드 인 방식의 어떤 전략이고요. 게리 하말이 이제 얘기한 인사이드 아웃, 나만이 갖고 있는 좀 매력 요소나 경쟁 요소, 좀 차별화 포인트를 잘 정리해서 어프로치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있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전부 다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지만 좀 더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는 바로 게리 하멜이 얘기한 인사이드 아웃.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어프로치 방식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의 하나의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미 하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만드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집착하고 끊임없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우리 분들은 정말 지나간 일은 이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내가 집착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나와 나의 미래를 바꾼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긍정적인 에너지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한 권으로 종결하는 약국 브랜딩이라는 책에서 심현진 약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브랜딩이다. 결국은 마케팅도 결국 브랜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마케팅 전략을 짜는 거는 나와 나의 약국이 하나의 브랜드로서 우리 소비자들에 각인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 목적이자 종착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목적을 브랜드 아이덴티티, 즉 회사가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이렇게 소비자들이 또는 약사님들이 또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우리 제품을 좀 인식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 이런 것들을 브랜드 아이덴티티라고 부르고요. 하지만 우리 소비자들은 어때요? 브랜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A라고 얘기해도 우리의 타겟층들은 B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는 이런 갭들이 생기는 것이군요. 그럼 이런 갭들을 줄이기 위한 활동들이 광고를 하고 또 영업사원들이 가서 또 디테일 활동을 하고 또 우리가 뭐 포스터를 만들고 약국의 어떤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마케팅 관리의 과정이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 하는 것은 이런 갭을 줄이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나의 약국은 우리 손님들한테 이렇게 인식하면 좋겠어. 이런 목표를 갖고 있다면, 하지만 우리 소비자나 손님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는 이런 갭들이 생깁니다. 이런 갭들을 줄이는 활동들이 전부 다 브랜드 관리, 마케팅 관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이런 갭들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게 바로 전략이고 실행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약국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는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 약국에 오시는 이런 환자분들이 누구인지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약국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다 있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한번 통계를 내보는 것도 또 정확한 하나의 방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 누가 오는지, 그래서 그 환자분들에 맞는 어떤 제품군을 구비하고 어떤 디스플레이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약국이 이제 굉장히 바쁘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제한됩니다. 또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는 또 대면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POP 같은 거, 포스터, 그러니까 무언의 영업사원입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의외로 우리 이제 손님들이 약국에 대기하면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지만 또 의외로 포스터나 눈에 띄는 POP, 또 제품 밑에 있는 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유심 있게 보는 그런 분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매 접종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 약국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원포인트 상담 기법. 그래서 짧고 굵게 어떻게 이 환자의 필요를 이제 캐치하고 중요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기법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손님들이 좀 더 오래 약국에 머무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백화점이나 마트는 우리 손님들이 왔을 때 최대한 좀 더 길게 동선을 유지할 수 있게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기법들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약국들은 백화점과 마트랑 또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 손님들이 좀 더 약국에 조금이라도 좀 더 체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면 좀 더 매출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소비자들은 뭐 어떤 제품을 사고 싶어요. 또 이게 얼마예요? 또 굉장히 짧게 상담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의 제품을 구매하기까지 실제 우리 뇌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충분히 다 모든 순간순간을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런 프로세스를 한 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항상 소비자 편에서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구매 후 이제 행동이라는 것인데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제품을 사서 한 번쯤은 후회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두 가지죠. 절대 이제 거기 안 갈 거야. 절대 안 살 거야. 아니 또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스스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그래 내가 좀 바빠서 그냥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할 거야. 이렇게 만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구매 후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국에 어떤 제품을 사서 손님들이 집에 가서 만족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 다시 약국에 재방문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그런 약국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 번쯤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매 후 부조화라는 그런 이론에서
우리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도 있고, 만족하면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불만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만족하는 것들을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또 문자를 보낸다거나 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어떤 문의를 받는다거나 질문을 받는다거나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사후 관리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거나 또 인터넷 쇼핑을 하면 그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고객 관리를 합니다. 뭐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물론 그런 것들이 광고성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또 스팸을 걸어놓거나 또 받지 않는다 이런 표시를 하죠.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리마인드를 시키고 정보를 드리고 또 약을 또 잘 먹는 거에 대해서 사후로 체크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있다면 우리 환자나 소비자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다가 재방문하거나 재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것들이 관여도란 개념이거든요. 관여도. 이 관여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약국의 그 관여도가 높은 것들은 좀 더 고가이죠. 우리가 아파트를 사거나 자동차를 살 때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모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사거나 음료수를 산다. 그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사고 또 고가의 제품을 살 때는 고관여 제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요. 뭐 물을 사거나 좀 저가의 제품 사고 또 굳이 뭐 다른 브랜드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 이런 제품들을 우리가 저관여 제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약국에도 분명 고관여 제품과 저관여 제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관여 제품일 경우는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미리미리 서치하고 옵니다. 그럴 때 우리 약사님들은 이 고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관여 제품에 대해서는 좀 더 짧고 굵게 이 소비자들을 응대해서 또는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어떤 이런 그 그림에서 한번 약국 경영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약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경쟁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약과 일반약은 어떤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있지만 또 약국과의 또 경쟁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외의 그런 수많은 제품들은 인터넷, 마트, 수많은 정보들에 대해서 현재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서비스 마케팅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무형성, 또 비분리성, 이질성, 소멸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국에서 하시는 이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딱 마음에 와닿기가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10가지 그 요소들이 있거든요. 보통 이 서비스나 매장에 대해서 만족을 느끼는 10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자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형성이고요. 유형성은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거죠. 또 신뢰성 또는 빠른 응답성 또는 능력, 예절, 신용도, 또 안정성, 접근 가능성, 커뮤니케이션, 고객 이해. 사실은 우리 이제 약사님들은 어떤 신뢰, 능력, 예절, 신용도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저는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런 유형성, 약국이 너무 이제 이게 좁고 또 박스도 뭐 쌓여 있고 진열이 좀 항상 이제 쉽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마이너스 점수를 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약국의 약사님들은 어떤 충분한 지식과 기술, 신뢰가 있지만 이런 공간에 대한 불리함 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는 이야기할 수 없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한계 또는 이런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에 대한 또 지식이 약간 부족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약국에 대한 어떤 점수를 깎아먹는 이런 것들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약국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지고 신뢰도는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들은 약국이란 공간에 보여지는 이런 시각성이라든가
또는 고객에 대한 응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더 보강이 된다면 약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좀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약사님들은 지식과 기술 또는 물질의 전문가로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고객에 대한 좀 더 이해하고 전반적인 어떤 마케팅 이런 인문학 이런 것들 좀 더 이해가 좀 더 깊게 간다면 충분히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약국을 좀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의 이제 큐레이션이 이제 어떤 신문 기사에 제가 본 거를 따온 건데요. 아마존 오프라인 서점에 하나의 어떤 마을인가 봅니다. 이 지역에서 많이 팔리는 책들, 보통 아마존이나 우리 교보문고 가시면은 베스트셀러 있죠? 그건 뭡니까? 전국적인 수치죠. 근데 이 서점은 이 동네에서 이 책이 많이 팔린다. 이런 것들을 일종의 큐레이션하는 이런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약국의 어떤 제품을 사거나 또는 처방전을 가서 이제 전문약을 구매할 때 저 멀리 가기는 사람들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동네나 그런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손님들과 소통할 것인가, 또 우리 약국에 좀 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줄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마케팅이라는 그 이론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닥터 자르트라는 그냥 유명한 이제 화장품 브랜드인데요. 이 브랜드가 제가 본 포인트는 컨셉이 굉장히 강합니다. 가로수길에 가면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별로 이제 어떤 의미를 만들고 또 그에 맞는 제품들을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아주 이런 거죠. 또 옥상에 가면은 또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이런 캠페인과 또 화단도 전부 다 이렇게 구성을 해온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공간이라는 오프라인 공간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컨셉이 있어야 되고요. 컨셉을 하나의 기획을 해서 컨셉팅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돼야 됩니다. 결국 우리 머릿속에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전략과 이런 기획들을 결국에는 소비자한테 적극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탈리아에 여행을 갔는데요. 이게 스타워스 입구입니다. 굉장히 멋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컨셉이거든요. 가면은 엄청난 사람들 있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이런 걸 우리가 예상하기 힘든데 사실 그때만 해도 여기를 가보니까 사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에스프레소에 정말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제품을 이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엄청난 매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만든 그런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거죠. 일종의 굉장히 좋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공간들에 있으면은 사진 찍고 자기 SNS에 올리고 결국에는 저절로 홍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큰 매장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도 스타벅스에 가면은 전부 다 커피만 마시진 않고 카공족이라고 그러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이런 트렌드들을 만드는 게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이 로고도 괜찮다 보시면은 최근에 커피라는 문구가 빠졌죠. 이런 공간에 대한 정의가 우리는 단순하게 커피만 마시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애플 매장입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타운스퀘어 이제 매장인데요. 이렇게 이제 저녁이 되면은 애플 사용자들이 와서 일종의 이제 마실이죠. 놀러 오는 겁니다. 와서 이제 애플 앱도 깔아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기도 하고 이 서비스 매장 이제 직원들이죠. 직원들한테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노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매장은 이제 단순하게 판매하는 곳이 아니고 경험하는 곳이다. 이렇게 애플은 정의를 내리고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포지셔닝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회사 시절이 달라진다. 그리고 사업의 출발은 어떻게 경쟁자와 차별적으로 포지셔닝을 할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굉장히 이성적인 거고요. 결국에 이런 게 고착화되면 브랜드가 되는데 브랜딩은 어떻게 해요? 이모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브랜드, 명품 백을 생각해 볼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용적으로 가방에 넣는 그 용도로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이죠. 이 가방을 내가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안도하고 실용적인 어떤 도구보다는 굉장히 심리적인 만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게 바로 브랜드의 그 강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성적으로 포지셔닝을 잘 시켜야 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폭스바겐이 think small, 작게 생각하라, 작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했죠. 그리고 볼보는 안전하다,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진통제도 미국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죠. 아스피린, 에드빌, 타이레놀 굉장히 치열하고요. 예전에 그 타이레놀이 그 아스피린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메시지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아스피린은 지금은 진통제로 쓰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임상을 새로 해서 포지셔닝 자체를 심장병 또 혈관에 쓰는 그런 약제로 바뀌었습니다. 최근도 아니죠. 1984년에 출시한 미국 파이자의 이보브루펜 에드빌이라는 제품이 미국에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 100년 넘었어요. 타이레놀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신입니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는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그래, 맞아, 에드빌이 최신의 약이구나, 이렇게 일종의 포지셔닝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뭐 센트룸, 아로나민, 삐꼼씨 나름대로의 포지셔닝이 있습니다. 센트룸은 뭐 알다시피 이미 약국에서 이제 나간 제품이지만 필수 비타민, 아로나민은 피로 회복, 삐꼼씨는 약간 눈의 피로, 이런 거 연결시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일종의 각인된 어떤 포지셔닝이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이 끊임없이 그쪽으로 일종의 광고를 했기 때문에 일종의 고정관념이 생긴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 소비자들은 끊임없이 재구매하고 어떤 그런 이제 증상이나 건강에 염려가 있을 때 그 제품을 다시 사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마케팅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시장을 선택하고요. 그 시장에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한테 세그멘테이션, 또 시장을 세분화를 해서 이제 타겟팅, 표적 시장을 정한 다음에 그 표적 시장한테 포지셔닝을 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 약국에 오는 100명이 있으면 30명은 누군지, 20명은 누군지 적절하게 세분화를 시키고 그들한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할 건지, 그들한테 맞는 제품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에 그려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기업에서 하는 이제 시장 세분화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을 다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적절하게 어떤 특정한 부위를 타겟팅을 하는 거죠. 아마 약국도 특정한 시기에는 어떤 특정한 타겟을 위해서 좀 약국을 한번 변화시키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그 여름 시즌, 가을 시즌에 맞게 또 한번 타겟팅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제품으로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제품을 적절하게 포지셔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로만 할 수는 없죠. 이제 보이는 POP, 포스터, 안내 문구, 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은 자신과 자기 제품을 차별화하는 것이고요. 고객의 마인드에 우리 제품의 위치를 잡아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약 영업사원들도 끊임없이 우리 의사나 우리 약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디테일하는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어떤 제품을 처방하거나 제품 추천할 때 먼저 떠오르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디테일을 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같은 메시지라고 해도 우리가 다르게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제품은 굉장히 세이프티, 안전하다, 이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노인 환자한테 더 안전하고요, 약물 사교장에서 위험성이 낮고요, 또 시중 제품 중 가장 안전하다는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인 메시지를 줄 때 그냥 한 문장으로 계속 가기에는 좀 지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가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그 포지션 자체가 가장 싸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항공은 물도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다만 운임료가 제일 싸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굉장히 미국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내 항공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문약도 그 마케팅을 많이 하죠. 효과, 안전성 이런 것들을 경쟁사와 비교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는 포인트를 포지셔닝해서 끊임없이 디테일 활동을 하고 심포지엄도 열고 세미나도 엽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 광고 되어진 않죠. 그래서 학회지나 또는 이런 학술 행사 때 부스 같은 거 보시면은 특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제품과 그 회사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어디가 경쟁력이 있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장점과 해서 다른 약국과 뭐가 차별화가 있는지, 또는 다른 어떤 그 경쟁 그 요소들과 어떤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닝은 굉장히 심플하고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만든 브로셔인데요. 제가 예전 회사에 다닐 때 이제 전문약 마케팅도 같이 했거든요. 그때 만든 이제 브로셔입니다. 그때 이제 울트라셋이라는 이런 제품을 제가 마케팅을 했는데 통증 없는 12시간 이런 메시지로 이제 디테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전쟁터로 삼아서 경쟁자와 싸우는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경쟁을 하는 것이 바로 포지셔닝 싸움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그 광고, 유튜브 광고들을 보시면은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기업들이 이런 강력한 그 포지셔닝을 이 고객들한테 심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그 광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이 약국에는 이제 이런 족들이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 쇼루밍족이라고 해서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제 제품을 확인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거죠. 물론 다행히 약국은 그런 제품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가끔 보시면은 특정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약국에서 파는 판매가를 좀 이렇게 블로그에 올려서 좀 약국이 또 곤욕을 치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비자들은 온라인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또 온라인에 대한 이런 그 정보에 대해서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실제 그 많은 분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구매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행동 경제학을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고정 경제학에서는 기대 효용 이론이라고 해서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보시면은 어떤 지각의 맥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항상 그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행동 경제학의 가격은 어떤 지각된 혜택과 비용을 항상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 소비자들은 편향된 생각을 항상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준점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5만원짜리를 이렇게 하면은 5만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10만원을 설정하면은 10만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죠. 일종의 앵커라는 게 기준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요. 또는 또 재밌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매장에서 수량 제한을 4개 했을 때 12개 할 때, 12개 할 때가 좀 더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즉, 어떤 기준점에 대해서 좀 더 근접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약국이라는 공간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의약품을 이렇게 할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른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11,000원짜리를 2,900원에 해준다. 그리고 9,900원을 3,300원 해준다. 이렇게 했을 때 소비자가 좀 더 그 이해하기 편한 그런 쪽에 좀 더 손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좀 더 할인이 많이 됐지만 실제 소비자가 딱 정확하게 심플하게 이해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연구 결과로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런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액면가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액면가 효과는 이런 거죠. 보증 기간을 1년에서 2년 연장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52주에서 104주로 연장했다. 이렇게 좀 더 숫자가 커 보이죠.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성 있게 소비자한테 어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 프레이밍도 한 번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또 굉장히 우리 소비자들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때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마케팅에서는 중요하고요.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또 약국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게 바로 가격에 대한 그런 저항이나 그런 전략인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때 과연 우리 소비자들은 정말 합리적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이걸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우리 마케팅 믹스 가운데 수익을 하는 유일한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믹스를 우리가 잘 하는데 프라이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격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지에 따라서 소비자의 반응은 달라진다. 이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은 우리 고객들로 하여금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이제 갖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의 상술이고 어떤 홍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이고요. 우리가 고객들의 마음에 어떻게 우리의 약국이나 우리의 제품을 긍정적으로 잘 포지셔닝을 해서 만족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전체적인 하나의 과정이 바로 마케팅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약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 10가지를 제가 추려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 약국의 새로운 정의입니다. 특별히 헬스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센터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급의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중심의 소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환자 중심과 건강 증진 상담, 사람 중심, 이렇게 좀 변화될 때가 왔습니다. 특별히 헬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를 보시면 정말 그 범위를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또 지역사회의 어떤 여러 가지들을 포괄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지역 약국이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FIP에서 우리 약국에 대한 정의를, 이제 약사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셀프 케어 시대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국민들도 지식들이 많아지고 이제 셀프 케어와 셀프 메디케이션에 대한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진행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약국과 약사 역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이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어, 콜라보레이터, 그리고 헬스 프로모터, 이런 기능들을 우리 약국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전략적인 개념들이 우리 약국과 약사한테 필요한 개념들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더 고객의 가치 기반한 이런 마케팅과 좀 더 과학이 붙어야 됩니다. 데이터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기술과 지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정의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죠. 고객한테 가치와 기회를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약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약국이라는 공간도 결국에는 마케팅이고 영업을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본다면 이런 과학적인 어프로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제품들을 이렇게 진열을 할 때도 이런 데이터와 과학에 기반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환자가 어떤 특정한 제품을 이제 문의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것인가, 증상을 묻고 증상을 빠르게 없애주는 컨셉으로 이런 제품을 줄 때도 다른 제품을 추가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만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연습해서 전략적으로 소비자한테 좋은 느낌과 포지셔닝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 키 퀘스천을 우리가 개발하고 이 질문들에 대해서 고객이 예스와 노를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약사의 전문성과 또 고객의 만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마무리 멘트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제가 예시한 그런 예시들을 한번 보시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제약회사 사노피도 이런 전략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도표화했습니다. 그래서 환자 중심적인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렇게 도표해서 이거를 전체 공표도 하고 뉴스보도도 내서 이런 것들을 고객과 또는 환자들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 페이션트 센트리시티라는 환자 중심주의가 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병원과 회사들이 환자 중심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제가 이제 나왔던 기사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디테일을 할 때도 환자 중심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했던 내용입니다. 또 세 번째가 이제 보통 이런 이제 매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지금보다는 많이 우리 약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도 어떤 리테일에 대한 컨셉들을 우리가 많이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항상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주의로 레이아웃이나 상품 구색, 서비스 제공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그 약국 체인들이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고 많은 것들도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어떤 제품 중심적인 시대보다는 이제는 고객 중심적인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마케팅도 이제는 고객 중심적으로 생각을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약국의 유형성,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공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력, 이 책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청소를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이제 우리의 공간이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책을 쓴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주변을 청소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 천하를 청소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디즈니랜드에도 이런 정말 청소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정돈된 집이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하고 부부관계도 좋다. 이건 뭐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라는 책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네 번째가 지금은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영양제 먹고 있고요. 어떤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떤 광고나 본인의 지식으로도 많은 물질들을 현재 먹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약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맞춤 영양 처방 시대에 우리 약국의 그 역할이 정말 어떤 병으로 그 전문약이나 처방약으로도 안 되는 이런 부위를 넘어서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나 소비자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약국이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비타민이나 프로바이오틱스, 뭐 홍삼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트렌드나 시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우리 약국에서 항상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약국의 구색도 어떤 트렌드나 일 전략에 맞게 더 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고객들이 최근에 많이 변했죠. 그냥 제품을 사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공유하는 시대입니다. 네이버에 이제 본인 약국 치시면 그 리뷰 같은 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항상 유심히 보시고 정말 그 긍정적으로 그 소비자들 느끼고 있는지 한 번쯤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팁을 드리면은 요즘에 약국의 약사님들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또 블로그도 많이 하십니다. 총 하나의 채널 이상은 하셔서 또 약국에 대한 정보를 또 주고 소비자와 또 소통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좀만 노력을 하면은 그 에센스 채널을 개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은 약국들이 동참하시면은 저는 국민들의 그 약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우리 소비자들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자기의 블로그에 약을 먹었고 어떤 느낌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런 블로그나 유튜버 약사들도 적극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트렌드가 이제 소비자들이 12가지 트렌드를 이제 갖고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요즘에 소비자들은 삶의 질을 높이는 거에 관심이 많고요. 특별히 이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웰빙이나 건강 장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하나는 뭡니까? 소박한 사치에 대한 이런 것도 과감하게, 또 경제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여전히 자신에 대한 투자는 많이 한다는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도 교수님이 매년 트렌드 코리아 2021 내고 있는데요. 이번 연도에는 카우보이 히어로라는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V노믹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회복될 거다. 승리의 V고요. 또 거치면은 피보팅.
우리가 이렇게 돼서 안 됐어? 그럼 과감하게 피봇 하는 거죠. 전략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케팅을 공부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가 전략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유심 있게 본 건 휴먼 터치. 여전히 인간에 대한 그 보살핌, 또 인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7번째는 관계 지향적인 약국경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아는 당연 요소가 아니라 본인만이 갖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를 매력적인 요소를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이 마케팅의 출발은 제품이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유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지털 시대죠. 제가 8번째로 말씀드리는 키워드는 바로 디지털 시대의 IMC 전략입니다. IMC는 일종의 이제 통합 마케팅이라는 뜻이고요. 항상 디지털, 인터액티비티, 두 개를 충족하는 새로운 미디어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뭐 블로그 하셔도 되고, 큐레이션, 셀프 메디케이션, 뭐 키오스크, 좀 뭐 다양한 최근에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약국에서 먼저 캐치업을 하셔갖고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가 만든 그 어플인데요. 모든 약국이 이런 어플을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 이게 제가 예시를 든 거고요. 이렇게 디지털이 많이 발전되고 있고 정말 매일매일 우리 소비자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이미 우리 약사님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어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9번째는 이제 우리 약국도 정말 그 기업들이 하는 STP 고객들을 한번 차근차근 잘라보고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타겟팅 어디를 집중 공격할 것인가 또 포지셔닝 어떻게 그 타겟팅한테 약국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다할 것인가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가 이런 STP를 잘 짜실 필요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국에 오시는 그 분들이 매출이라든가 충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분류해 보면은 가장 가치 있는 고객이 누구인가 일종의 VIP죠 또 단골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해서 그분들한테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나 어떤 전략들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는 이제 이점은 결국에는 80대 20이거든요. 그 20%가 전체 매출이나 약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그분들을 잘 케어할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10번째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자 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지식경영, 집단지성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커뮤니티나 어떤 회원 이제 멤버십에 많이 가입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같이 가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전략을 만들고 실천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프로치거든요. 개개인이 잘 공부하고 잘 응대해서 좋은 약국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큰 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닥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코닥이 여러 가지를 변모를 하고 있지만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그 전략과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잘 되고 있는 또는 그냥 루틴한 어떤 필름에 어떤 중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냥 위기가 닥친 거거든요. 이미 우리들도 항상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마케팅 전략으로 약국을 좀 변모를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은 질병 치료 시대가 아니라 건강 수명 시대다. 이런 트렌드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들도 어떤 IT나 자동차, 병원과 협업을 하고 새로운 융합적인 그런 모델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 따라하는 벤치마킹 시대는 이제 갔고요.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이제 퓨처 마킹 시대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10년을 공부하고 일해도 10년 후가 되면 정말 전문가가 되고 강사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럭저럭 사는 그런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0년 법칙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전하고 기록하고 남기는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2차 함수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역량만 있으면 안 되고요.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내는 이런 정말 경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엄청난 공부를 하고 준비가 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헨리 민츠버그가 전략 사파리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의도한 전략을 계속하지만 지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전략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즉, 다 100% 준비가 안 돼도 이렇게 실행하면서 고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하고 이런 전략들을 해서 최종적으로 좋은 전략을 만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책인데 이제 의지가 다 바꿀 수 없다. 즉 환경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난 내일부터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인간의 의지는 그냥 나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책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을 공부하는 거는 정말 그 하나의 문제를 정말 하나로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즉 하나의 문제점이나 하나의 그 목표를 우리가 이제 갈 때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을 갖게 하고 균형적 시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항상 고객 입장에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어떤 그 경영의 입장에서 이런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국의 약사님들이 더욱더 우리 마케팅 공부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제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약국의 마케팅에 대한 좋은 내용들을 앞으로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이제 마쳤고요. 이 강의에 이제 좀 더 도움을 받고 싶거나 특정한 자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